한국은 1998년 이후에 24년 연속 경상수지가 흑자예요. 이런 나라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되게 우리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었는데 야, 이게 무역수지가 적자로 나면서 이게 경상수지조차 적자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라는 걱정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발레가 하나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은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예요. 수출을 계속 잘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상품 수지는 흑자 나봤자 별로 많이 안 나요. 예전의 일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돈을 어디서 벌었지? 밖에 사놓은 자산들을 가지고 월세도 받고 이자도 받고, 근데 저게 계속 늘어나요. 엄청 크죠. 꼭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그림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를 안 가려면 우리도 밖에 투자를 잘 해서 돈을 받아와야지 되겠네요. 저는 준비가 됐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오늘 내일입니다. 네, 3프로TV 다이어리는 더 이상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이어리 구매자분들 중 추첨해서 책을 드리기로 마음먹은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 한번 모실까요? 네, 김효진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KB증권의 김효진 위원. 빛나는 별 KB. KB 스타 아니겠습니까? 깨비. 그렇죠. 깨비. 깨비는 뭐예요? 깨비증권이잖아. 닉네임 같이. 닉네임이 이렇게. 깨비예요. 깨비. 네. 뭐 NH가 나무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아닌가요, 그것도? 또 여기서 NH 얘기를 하고. 아니 뭐 다 같이 잘 쳐야지. 죄송합니다. 네. KB. 네. 우리 김현신 의원님 목요일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저희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시는데 오늘은 최근에 이제 물가 이야기를 네. 조금 하고요. 네. 물가 이제 하락한 지 좀 됐으니까 물가 하락 얘기를 좀 하고, 한국의 오늘은 경상수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경상수지. 네, 최근에 사실은 주식에 대해서 이제 올라갈 거다, 다 끝났다, 네. 아니다, 한 번 더 빠진다, 뭐 이런 이렇게 논란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셔서 저까지 보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최근에 좀 안 들어보셨을 만한 뭐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쭉 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물가부터 차트를 몇 개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에 물가 이야기를 나오시는 분들마다 아마 확인을 할 텐데 예전만큼 막 쪼개서 이야기를 하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꺾였으니까. 차트로 눈으로 보시면 딱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꼬리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니까 2021년부터 진짜 가열차게 올랐네요. 가열차게 올랐는데, 미국도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완연하게 좀 하락세로 돌아섰고, 미국만 그런 거냐, 이제 노란색 선이 한국도 그렇고요. 네. 저 끄트머리에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이 여러 가지 뭐 천연가스 문제다, 뭐 유로화 약세다 하면서 가장 끝까지 이제 물가로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요.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어젯밤에 숫자가 하나 더 나왔는데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뭐 미국만의 문제이다, 뭐 신흥시장국의 물가만 하락했다,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물가가 이제 완전히 피크아웃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는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가가 올라갈 때 뭐 임금 이야기도 했고, 뭐 구조 이야기도 하고, 글로벌 분절화 이야기도 하고, 되게 거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네. 했는데 이렇게 그건 다 없어졌나? 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프로이 되게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제 그제보로 우리 5년이 됐거든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야, 네. 근데 이 아이템은 진짜 평생 할 수는 있겠다. 어떤가요? 왜냐면 시장이 알아서 그 시나리오를 써주고 극적인 막 이런 걸 누가 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쵸. 말씀하신 건 그때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오는, 네. 스티키하다 뭐 그래가지고 네. 뭐. 한 20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불과 한두 달 지나니까 다 사라져 버린 거야. 네. 골디락스래 또.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심을 잡는 게 좀 필요한데 오늘은 좀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농담으로 뭐 그렇게 많은 게 있었는데 그건 다 어디 갔지? 뭐 그게 사라지진 않아요. 네. 또 물가가 올라가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진 않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런 거를 좀 발라서 보시면 좋아요. 뭐 구조적인 거, 중장기적인 문제, 뭐 긴 시기의 문제 이런 건 사실 사라지지 않은데 그럼 몇 달은 뭐가 키였던 거야? 그러면 그 키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온도도 조금 사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작년에 이 차트를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장표를 바로 한번 보시죠. 제가 기승전 유가라는 말을 좀 몇 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다 중요합니다. 뭐 주거비도 중요하고요. 뭐 서비스 물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한 달 한 달에 물가를 움직이는 데는 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승전 유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게 점점점점이 막 찍혀 있는데 뭐냐면은 가로축이 물가 상승률이고 세로축이 에너지 물가 상승이에요. 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면 저게 오른쪽 위로 막 올라가요. 근데 유가도 하락하고 물가도 내려가면은 왼쪽 아래로 막 내려갑니다. 네, 오른쪽 위, 왼쪽 아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점이 막 찍혀 있을 때 약간 이렇게 저거 선대고 끄면 좀 몰려 있는데? 라고 이렇게 눈으로 어림짐작이 되시잖아요. 네. 선으로 끄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고 저 점이 막 중구난방으로 찍혀 있어요. 그러면 에휴 뭐 설명 잘 못하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얼추 저 이게 뭐 한 30도인가요? 40도인가요? 40도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저기에 제가 빨간색 점을 찍어온 게 지난달이에요. 12월 이 지난주에 발표됐던 물가지표요. 보시는 것처럼 뭐 주거비도 하락했고 뭐 서비스 물가도 드디어 뭐 잡히기 시작했고 우리가 설명은 여러 가지 합니다만 유가가 하락한 게 좀 힘이 컸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물가를 좀 한두 달 어떨까를 볼 때는 저는 여전히 유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 물가가 하락할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반영됐다. 이미 너무 물가가 하락할 거를 땡겨왔다. 아니면은 그래도 물가는 꺾인 건 맞지 않냐. 계속 우리는 좀 주식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다. 이제 의견들이 갈려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요거를 계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모멘텀이 뭐죠? 전기 뭐 이렇게 변화의 분기점. 그쵸. 우리가 이 선을 이렇게 그으면 쭉 그 접선이라 그러죠. 딱 맞닿아 있는 선들을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분위기죠. 왠지 모를 느낌적인 느낌. 네. 이게 30도에서 25도가 되고 20도가 될 때 네. 시장은 변화하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물가가 하락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몇 달 전부터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셨던 분들조차 그런 네. 생각을 했던 투자자 분들조차 물가가 저렇게 쭉쭉 내려오니까 아유 시장이 좋아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맨 처음은 방향이에요. 방향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근데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더 빠르게 하락하는 거야? 더디게 하락하는 거야? 언제가 모멘텀이 가장 강한 거야? 투자자분들 요렇게 조금 순서가 항상 시장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이 방향, 그 다음이 속도. 네. 그러면 제가 왜 유가 차트를 보여드렸냐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빨리 떨어질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죠? 구조적인 문제가 남았다며요. 그럼 좀 여전히 알기 좀 어렵겠네. 네. 그 연준도 뭐 물가 전망 틀렸다며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굉장히 잘 맞추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유가는 여전히 물가를 잘 설명하고 있으니 네. 유가가 지금 정도 수준이면 어느 달까지는 이 빠르게 하락하는 물가의 모멘텀이 유지가 될까? 그런 거는 산수로도 우리가 좀 계산해 볼 가능하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산수를 한 게 이 차트예요. 네. 앞에 설명은 되게 거창했는데 선 하나예요. 이게 유가의 전년비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는 유가가 1년 전 대비해서 60%, 70%, 80%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막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거예요. 막 굳이 뭐 주거비가 오르지 않아도 서비스 물가가 막 오르지 않아도 물가가 많이 올랐을 만한 환경.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힘이 없죠. 최근에 물가 하락에 대해서 왜 더 이렇게 속도가 붙기 시작했냐면 이제 유가가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게 아유 뭐 저거는 작년이 높아서 그런 건데 저게 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줍니까? 네.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막 9%, 8%, 7%, 6%또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니까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 노란색 선은 뭐냐면 제가 산수를 해온 건데 유가가 여기서 지금 최근에 이제 70불에서 80불 왔다 갔다 최근에 이제 80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그냥 앞으로 쭉 80불일 거라고 보고 뭐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고 뭐 감산도 있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가정을 하면 80이라고 가정하면 예, 유가 그냥 80% 지금이랑 같다고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유가가 전년 대비해서 어떤 궤적으로 어떤 경로로 움직이냐면 한 3월까지는 이렇게 쭉쭉쭉쭉 하락합니다. 3월까지 쭉쭉 하락하고 4월, 5월에 약간 갸우뚱하더니 6월에 한 번 더 하락해요.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유가 가지고 물가를 더 빼기는 어렵겠네. 이게 뭐 플러스는 아닌데 다시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지금 뭐 주거비는 이미 좀 이렇게 조금 하락이 좀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서비스 가격도 많이 하락하니까 유가가 역시 그러니까 관건일 것 같은데 저 보고 계시는 다시 한번 장표를 띄워주시죠. 네. 저 노란색 선 정도로 물가가 움직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유가가 사실 감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80불일지 아닐지는 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대략 한 없죠. 80 정도라고 네. 우리가 그냥 가정해놓고 본다면 네. 작년보다 확실히 마이너스 물가로 갈 가능성이 2023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뭐 충분히 예, 예상할 수 있는 예. 것이다. 그러면 요 차트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특히 1분기에는 물가 하락의 모멘텀이 강하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에이 그러면 유가 90불 가면 어떡하고 110불 가면 어떡합니까? 네.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선을 하나만 갖고 왔지만 여러 개 숫자 넣어봤죠. 네. 근데 막 120불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저 각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80불이면 저런데 막 85불이면은 막 변해.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투자를 할 때 물가 대충 그렇게 간다던데 뭐 1분기 쭉쭉 떨어진다던데 뭐 그런 거를 가격에 반영할 수는 없죠. 근데 네. 요렇게 85불, 90불, 95불, 100불 그래 전쟁이 조금 이제 시장의 가격 측면에서는 영향력이 반감되고 있으니까 뭐 엄청 다시 더 큰 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유가가 세 자릿수는 힘들 수도 있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없다고 하니까 별로 수요가 세지 않을 수 있어.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유가가 100불 뭐 세 자릿수를 엄청나게 뚫지 않는 이상 1분기에는 물가 하락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요? 제 설이 껴서 좀 헷갈리네. 저희 FOMC 또 네.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월 1일이죠. 네, 2월 1일입니다. 이제 2월 1일인데 지금 이제 어제도 이제 블라드 위원이 나와서 뭐 물가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25bp 웬 말이냐? 50bp 올려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이제 어제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시황들이 막 나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개의치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의 바탕은 그건 것 같습니다.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면 이 매파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 되게 경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외사들에서 월가에서도 여의도에서도 이런 계산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 물가 언제까지 빨리 떨어져? 이코노미와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1분기까지는 되게 빠르게 떨어지고요. 상반기까지는 거의 떨어집니다. 근데 뭐 끝지점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1분기에는 FOM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겠지만 이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만 네. 제껴놓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네. 이 올해 하반기에 왜 유가 오르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 유가 오른다 내린다 얘기가 아니고 유가를 80불로 올해 그냥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작년 대비 유가는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 네. 이걸 이제 따져보니까 130불 간 적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작년에는 그렇게 올란 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상반기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네, 네, 하반기에는 또 유가가 살짝 빠졌으니까 다시
이제 80불로 가정했을 때 이제 약간 올라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저 노란색 선을 유가가 막 세 자릿수를 돌파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러니까 유가가 뭐 러프하게 80불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아 그럼 물가가 1분기에는 확실히 하락 모멘텀이 강하네. 1분기는 네. 아 물가 얘기 좀 그만 들어도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네. FOMC 관련해서는 금리 좀 연준 위원들은 아마 멘트는 약해지진 않을 거예요. 아직 물가 하락에 대해서 물가가 쭉쭉쭉 내려오고 연준 내부에서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아마 경계를 주려고 하는 멘트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할 거냐, 하락으로 네. 반응할 거냐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거에 조금 더 시장은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예, 큰 이벤트가 아닐 것이다 이번 FOMC는 예,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경상수지 쪽으로 이제 넘어가시죠. 한국 경상수지인데 요 차트를 먼저 보실까요? 지난해 연말 12월이죠. 12월부터 해서 원화 강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1,500원 간다고 막 뭐 이렇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1,230원 정도까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보시는 게 한 1개월 정도 1개월 전 대비해서 통화별로 얼마나 강세를 갔는지 약세를 갔는지예요. 막대기가 위로 가 있으면 강세로 간 겁니다. 일본이 1등. 통화 정책을 바꾼 일본이 네. 1등이고 일본만큼 원화도 강세예요. 그러네요. 예, 사실 뭐 한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본처럼 막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통화 정책을 바꾸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엔화만큼 이제 한국도 수익률 굉장히 상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저 오른쪽에서 세 번째 DXY가 달러예요. 달러는 이제 2% 남짓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원화는 5.3이고 DXY는 마이너스 1.7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약세 간 것보다 원화 강세가 더 강했다라는 걸 네. 뜻합니다. 그러면 뭔가 뭐 그동안 원화 뭐 약세 폭이 심했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글로벌 메인 환율 변한 것보다 원화가 더 강세로 갔던 거네요. 왜 그런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네. 해봐야지 될 것 같고 제가 이 아침에 경상수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제 클립을 보시고 이렇게 그 댓글을 다시는 거를 제가 다는 못 보는데 가끔 경상수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종종 뵀어요. 네. 올해 뭐 계속 있었던 것 걱정하세요?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네. 수출도 안 되고 경상수지 적자 국가로 가면은 어떡하냐.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 좀 제가 봐서 이번 기회에 경상수지 대해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기스만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환율 이야기랑 이제 연결을 해서 원화 강세가 세니까 뭐 좋죠. 근데 뭐 1,450원에서 1,230원으로 낮아질 만큼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샀나? 그럼 사실 그렇진 않아요. 채권을 막 엄청 샀나? 뭐 샀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샀습니다만 환율이 200원 넘게 하락할 만큼 많이 샀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수출이 좋았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좀 선이 좀 지저분한데 꼬리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 선이 한국의 수출이고 검정색 선이 한국의 수입입니다. 수입이 더 위에 가 있어요. 그리고 둘이 동시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액이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원화 강세가 한국이 이제 좋아지거나 외국인들이 막 주식을 사서 하락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왜 경상수지 이야기를 갖고 나왔냐면 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적자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요번에 저희가 검증을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한국은 1998년 이후에 24년 연속 경상수지가 흑자예요. 24년 연속. 이런 나라 굉장히 드물어요. 네. 왼쪽에 막 나라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트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한국이 한 120국가 중에서 경상수지 많이 내는 나라 20위예요. GDP 대비해서. 근데 뭐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보다 앞에 있는 나라를 보면은 뭐 홍콩 뭐 이런 나라들 들어있고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뭐 네덜란드, 노르웨이 뭐 독일.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나 아니면은 조세 회피 지역.
들이 들어 싱가포르 같이 이렇게 직접 생산해서 뭐 수출이나 한다라기보다 이제 중개무역을 하는 곳들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국 이전의 나라 중에서 뭔가 진짜 수출해서 열심히 팔아가지고 경상수지 흑자를 남기는 나라는 독일하고 한국 정도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24년 연속이 사실 몇 말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되게 당연해. 그리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면 그 돈을 남긴 거잖아요. 쉽게 네네. 말하면 이거를 국내에서 쓸 수도 있고 국내 투자도 할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고 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었는데 야 이게 무역 수지가 적자로 나면서 이게 경상수지조차 적자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라는 걱정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이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선이 복잡한데 까만색 선하고 빨간색 선만 보시면 됩니다. 네. 까만색 선이 경상수지, 연간 경상수지예요. 뭐 늘었다 줄었다 해요. 근데 최근에 2010년 이후에 되게 많이 늘었죠. 빨간색 선은 뭐냐면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예요. 우리가 매달 수출이 얼마 나왔습니다. 수입이 얼마 나왔습니다. 무역 수지가 뭐 6개월 연속 적자가 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 까만색 선인 경상수지하고 빨간색 선인 무역 수지는 사실 대부분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네. 저 빨간색 선의 꼬리가 어떻습니까? 무역수지 너무 처참하게 내려갔죠.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2년도에 연간으로 무역수지가 굉장히 큰 폭의 적자가 났어요. 거의 없는 일인데 그죠? 아, 그쵸. 네. 네. 이게 꼭 흑자가 좋고 꼭 적자가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건 한국인 정서인가요? 아, 기왕이면 흑자가 좋죠. 네, 흑자가 좋은데, 그러니까 저런 그림들을 보면은, 야, 저렇게 무역수지가 이게 같이 가던 게 적자로 갔으면은 앞으로 경상수지도 적자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제 재원이 줄어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글씨가 되게 많네요.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꾸 경상수지 하는데 경상수지가 뭡니까? 경상수지는 크게 원래 4개인데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물건 실어 나르는 거. 상품 수지. 네. 얼마 수출하고 얼마 수입했냐. 우리가 매달 접하는 그 무역 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덩어리는 뭐냐면 서비스 수지. 우리 해운사들, 주요 해운사들이 한국에도 있잖아요. 운송이 되게 크고요. 최근에 해외여행들 가열차게 나가시는데 네. 예, 여행 같은 것들이 이제 서비스 수지에 들어갑니다. 우리 K-팝 같은 거 다 서비스 수지로 들어가요. 나머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키포인트는 본원소득 수지인데 말이 어렵죠. 본원소득 수지. 이거는 우리 서학개미분 투자자분들이 해외 투자하신 거에서 배당이나 이자를 받는 겁니다. 우리 투자해서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이 본원소득 수지예요. 그러면 저 세 개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면은 얼추 앞으로 경상수지가 야 진짜 적자로 가겠다 아니면 뭐 무역수지 줄어들어도 경상수지 적자 그렇게 당장 가는 거 아니라던데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상품수지는 아까 처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최근에 수출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사실 좋지 않아요. 서비스 수지는 최근에 BDI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네, 운임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그냥 원상복귀해버렸죠. 예, 그래서 1, 2년 동안 그쪽에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었는데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팡팡팡팡 돈을 벌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행. 해외여행 좀 많이 가시잖아요. 적절하죠. 예, 그래서 해외여행을 많이 오기도 하고 많이 가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많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수지는 원래도 적자였지만 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덩어리 3개라며요. 상품 수지도 힘들대. 서비스 수지 적자는 더 늘어난대. 경상 수지 결국은 적자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발레가 하나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예. 반대에 예, 반대가 얘가 있는데 네. 왼쪽에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일본은 저 빨간색 막대기가 일본은 결론부터 일본은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예요. 경제 되게 안 좋다면서요. 뭐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입니다. 흑자예요? 예, 계속 흑자이고 일본이 역시 수출 기업들 기술이 좋기 때문에 수출을 계속 잘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상품 수지는
2010년 정도까지는 계속 흑자였어요. 빨간 막대기입니다. 빨간 막대기가 계속 위로 있잖아요. 네. 저 때까지는 그 말이 맞았는데 2010년 이후에는 적자도 나고 흑자도 나고 흑자 나봤자 별로 많이 안 나요. 예전의 일본이 아니에요. 네. 무역 국가로 알거든요, 일본을. 전혀 아니에요. 네, 무역의 네, 무역이 원래 저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로 줄었다가 최근에 좀 늘었어요. 일본이 네. 일본이 우리는 그래요? 일본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생각하잖아요. 메이드 인 재팬 뭐 전 세계로 No. 전혀 없어요. 네. 아.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많이 다르죠.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은 2010년 이후부터는 무역 수지가 빵꾸 적자가 나기도 하고 흑자가 나봤자 별로 네. 안 납니다. 그러면은 돈을 어디서 벌었지? 다시 차트를 한번 보시죠. 노란색 막대기가 아까 제가 본원 소득 수지라고 얘기했던 거랑 저거네요. 똑같은 거예요. 1차 소득. 밖에 사놓은 자산들을 가지고 월세도 받고 이자도 받고 배당도 받고 근데 저게 계속 크네. 늘어나요. 엄청 크죠. 네. 꼭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그림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해서 기업들이 선전을 해서 상품 수지에서도 흑자가 나고 우리도 투자를 잘해서 배당도 많이 받고 이자도 많이 받고 그러면 좋죠. 그럼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많을 테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장을 이제 해외에다가 많이 이거 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상품 수지는 그렇게 예전만큼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를 안 가려면 우리도 밖에 투자를 잘 해서 돈을 받아와야지 되겠네요. 저는 준비가 됐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럼요. 저 보고 계시는 선이 위에 있는 검정색 선이 일본이고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한국입니다. 네. GDP 대비해서 우리가 밖에 축적해 놓은 대외 금융 자산이에요. 순 대외 금융 자산. 저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밖에 걸 더 많이 산 거예요. 마이너스로 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 채권을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저게 꼭 플러스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돈이 많아서 밖에 투자한 거는 뭐 든든하죠. 밖에 뭐 여러 군데 자산 있으면 좋잖아요. 네. 좋은데 외국인들이 그만큼 이제 우리 자산을 안 산다는 덜 샀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꼭 플러스가 좋고 꼭 마이너스가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상품 수지가 막 줄어들고 경상 수지가 적자 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아니요. 우리 밖에 돈이 GDP의 40%나 돈 많아요. 라고 이제 큰 소리를 좀 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이 경상수지가 적자로 안 간다는 게 지난 연말부터 있었던 200원의 환율 하락을 온전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가 엔화만큼 갈 건 뭐야? 그러면 한국이 뭐 수출이 잘 되든지 뭐 알트니가 하나 빠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뭐 무역 수지 안 좋기는 한데 상품 쪽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고 있긴 한데 막 적자 가고 그렇진 않다던데 저는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상수지 적자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좀 있고 네. 이게 상품 수지가 여전히 제가 본원소득 수지 오늘 막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본원소득 수지 흑자는 굉장히 작고 상품 수지 적자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품 수지가 계속 줄줄줄줄 적자가 나면 경상수지 적자 날 수 있어요. 적자 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그렇게 적자가 빨리 나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상품 수지 쪽에서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쌓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충분히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 나라가 있다라는 네. 거를 저는 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차트 한 번만 다시 보시면은 저는 이 차트 갖고 왔으니까 저 각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밑에 파란색 점을 보면 2014년에 플러스로 쫙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저 일본하고 각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외 자산 측면만 보면은 일본은 저게 1996년부터 그려왔는데 옛날부터 돈이 밖에 많았어요. 밖에 많았고 계속 되게 완만하게 들었죠. 근데 한국은 이런 거 보면은 참 되게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해외 투자를 되게 드라마틱하게 정말 늘렸습니다. 저 각도 엄청 올라가 있죠.
근데 저게 줄 수도 있죠. 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사례처럼 해외 자산 저 정도의 각도로 막 우리가 그럼요. 돈을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저게 줄어드는 일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브라질 가도 국빈 대우 받습니다. 예. 브라질 국채 엄청 샀잖아요. 한국 사람들. 예.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경상수지, 본원소득수지 조금 어지러우셨을 것 같은데 결론은 이거예요. 상품수지 적자, 아프죠. 아픈 손가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로 바로 직방으로 연결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가 결론입니다.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고 시장 쪽은 조금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가 좀 낮지만 그 네. 외의 것들에서는 아직 뭐 괜찮은 부분도 좀 있군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 잘해서 이제 부자도 되고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국가 단위로 보니까 투자를 되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거지. 예를 들어 자영업하는 A 사장이 있고 정 사장이 있고 김 사장이 있어. 정 사장은 계속 그 가게에서 물건 팔아서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집에 좀 갖고 가는데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던 김 사장 같은 사람들은 장사 뭐 웬만하지. 뭐 내가 정리만 투자해놓은 내고. 주식 채권 이런 데서 또박또박 이자 들어오고 배당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노. 이런 그런 예. 얘기지. 그러니까 주머니가 여러 개면 좋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점점 주머니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하여튼 우리나라 뭐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저는 경상수지 관련해서는 적자 호락호락하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에서 나라 걱정 제일 많이 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가요?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걱정할 게 좀 많이 있기도 하고. 자, 오늘은 우리 김효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